오늘 새벽 UCLA 캠퍼스에서는 경찰이 출동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리스 1년 연장 시 최대 4.5%, 2년 연장 시 최대 6.5%로 인상폭을 결정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이지패스 과다 청구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스캠 사기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뉴욕에서만 2억 달러의 피해액이 보고됐습니다. 지난 29일 에어프레미아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약 2시간 동안 300여 명의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요즘 미 전역 대학 캠퍼스 내에서는 반이스라엘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UCLA 캠퍼스에서는 경찰이 출동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수십 명이 체포됐습니다. 최근 미 전역의 대학에서 시작된 반이스라엘 시위의 일환으로 UCLA에서는 지난 열흘간 평화적인 시위가 진행돼 왔습니다. 학교 당국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지난 30일 밤 11시 급조된 친이스라엘 시위대 200명이 캠퍼스에 불법으로 들어오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농성 시위대는 돌멩이를 던지는 등의 공격을 행해 친이스라엘 시위대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UCLA 학교 당국은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해산과 경찰의 진입을 요청했고 LA 경찰은 밤 8시 학교 앞에 도착해 시위 학생들에게 불법 행동임을 고지하고 해산을 종용하며 진입 체포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통보 7시간가량이 지난 뒤인 이날 새벽 체포 과정에서 LA 경찰은 고무 탄환, 충격, 수류탄 등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학생이 체포됐습니다. 경찰 진입 1시간이 지난 새벽 4시 반 시점에서 시위 학생들이 캠퍼스 딕슨 광장 농성장 주변에 둘러쳤던 바리케이드는 거의 모두 치워졌습니다. 500명에 육박하던 시위대는 수십 명만 광장 한가운데로 몰려서 결집해 서로 어깨를 대고 손을 마주잡고 경찰에 저항했고 이 가운데 수십 명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번 UCLA 사건을 포함해 미국 내 여러 대학 캠퍼스에서는 반이스라엘 시위가 확산돼 왔습니다.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콜롬비아 대학 등 일부 대학에서는 경찰에 강제 해산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충돌과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 전역의 대학교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비판하는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하원이 반유대주의 인지법을 가결시켰습니다. 반유대주의 의미를 확대하는 법안인데 초당파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원이 가결한 반유대주의 인지법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반유대주의로 규정하고 연방정부가 대학 내 반이스라엘 시위를 제재할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에 대한 정의를 확대한 건데 유대인 집단으로 이해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법안은 찬성 320표, 반대 91표로 가결됐고 민주당 의원의 과반이 넘는 133명이 지지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62명과 민주당 의원 15명이 공동으로 제안한 이 법안은 교육부가 반유대주의를 방치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미 시민자유연합과 일부 진보적 민주당원은 수정헌법 1조에 위반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원에서의 법안 통과 여부와 백악관의 입장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연방정부가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 동맹의 반유대주의 개념을 받아들여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가 인종차별이라는 주장을 하는 발언도 반유대주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의 이러한 견해를 제재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연방 연구자금 및 대학 지원금 철회가 가능해집니다. 애리조나 주의회 상원이 160년 전에 제정된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애리조나주 의회 상원은 1864년에 만들어진 엄격한 낙태 금지 규정을 철폐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이고 찬성 16표, 반대 1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며 의회 회기 종료 후 90일이 지나면 법안은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현재 시행 중인 임신 15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2022년 법안에 따라 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합니다. 앞서 지난달 9일 애리조나주 주 대법원은 1864년에 제정된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도 낙태를 전면 금지한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주의회가 이런 주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도 모두 애리조나주 대법원의 판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판결이 애리조나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대법원이 너무 멀리 갔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가 적절히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인 5명 중 4명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5명 중 2명은 적으로 간주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최근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다수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특히 많은 경우 중국을 미국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1%는 중국에 대해 비호의적이라고 대답했고 43%는 매우 비호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중국을 미국의 적으로 보는 비율은 42%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은 2017년 47%를 기록한 뒤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했고 지난해 조사에서는 역대 최고인 83%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특히 고령층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고 65세 이상 응답자 가운데 61%가 매우 비호의적, 29%가 다소 비호의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18세에서 29세 연령대에서는 매우 비호의적이라는 응답이 27%, 다소 비호의적은 45%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미성인 49%는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을 미국의 장기 대외 정책에서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했고 42%는 어느 정도 우선 과제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미국 대선 후보들의 대중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0세 이상 고령층 유권자는 미국 선거에서 64%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의 강경한 대중 정서가 후보들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주 렌트 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100만여 가구의 올해 렌트 인상률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년 렌트 안정 아파트의 최대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예비 표결에서 리스 1년 연장 시 2에서 4.5%, 2년 연장 시 4에서 6.5%로 인상폭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비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세입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퀸즈 라과디아 커뮤니티 칼리지 강당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강당을 가득 메운 세입자 옹호 그룹이 렌트 인상과 퇴거 반대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9명 가운데 기권표를 던진 세입자 대표 2명은 렌트 추가 인상이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오는 6월 17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만약 예비 표결 결과가 그대로 통과된다면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의 리스 갱신 시 적용될 렌트 인상폭은 10여 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렌트 예비 인상률이 결정되자 아담스 시장은 6.5% 인상은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합리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며 세입자들과 부동산 소유자들이 잘 균형을 이루고 최종 결정을 내렸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구조협회도 제한된 인상률 범위가 퇴거나 이주, 노숙자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이지패스 과다 청구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관리하는 다리와 터널에서 통행료가 정상보다 높게 부과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 사이에만 1,891건의 과다 청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과다 청구의 원인 중 하나는 이지패스 스캐너가 차량을 잘못 분류하는 오류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가 트럭으로 잘못 인식돼 더 높은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특히 톨부스를 지나갈 때 다른 차량과의 거리가 가깝거나 겹칠 때 발생하기 쉽다는 게 항만청의 설명입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뉴저지 티넥에 거주하고 있는 데이빗 레러는 지난 11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총 $300 이상의 과다 청구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과다 청구된 요금을 모두 환급받았지만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항만청은 이 문제를 인정하고 극히 일부분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확한 요금 부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지패스 사용자들에게는 통행료 청구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할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스캠 사기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해 뉴욕에서만 $2억 피해액이 보고되면서 미 전역 57개 지역 가운데 피해가 4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 1일 FBI의 보고서 엘더 프라드 리포트 2023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스캠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총 10만 1,068명이었는데 뉴욕에서는 약 $2억 피해액을 기록했고 전국적으로 4위에 해당합니다. 뉴욕 일원의 피해자 수는 4,328명으로 집계돼 57개 지역 중 5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주의 피해자는 2,049명으로 15위로 집계됐고 피해액은 약 $1억 8위였습니다. 스캠 피해 유형으로는 기술 지원, 민간 정보 노출, 로맨스 스캠, 미배송, 투자 사기 등이 있었고 투자 스캠이 약 $12억 피해액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스캠 피해 신고 건수는 10만 1,068건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한 수치입니다. 피해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총 $34억 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약 5,920명은 $10만 이상 피해를 입었고 전체 평균으로는 $3만 4천 손실을 입었습니다. 다만 FBI에 따르면 총 신고 건수는 88만여 건인데 이 중 절반가량만 연령 정보를 갖고 있어 실제 현장의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FBI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시니어 교육 강화를 통해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인천 구간 등 미주 노선을 운영 중인 신생항공사 에어 프레미아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긴급 회항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약 2시간 동안 300여 명의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8시 50분 인천에서 나리타로 출발한 에어 프레미아 YP731편 항공기에서 여압장치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여압장치는 여객기 내부 압력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사고 항공기는 이륙 약 1시간 만에 기술을 인천으로 다시 돌리고 고도를 11,250m에서 3,060m로 급격히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당시 여객기에는 328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서 승객들은 산소 마스크를 한 채 불안에 떨어야 했고 해당 여객기는 이륙 후 약 2시간 만인 오전 10시 54분께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사고 당시 기내 동영상과 함께 비행기가 급 강하에 마스크가 떨어진 후에 흔들리기도 했다며 죽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쓰인 게시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등록번호 HL8517로 지난해 12월 17일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고장이 나 이틀 연속 결항 사태를 빚었던 항공기와 같은 번호입니다. 보잉 787-9 드림라이너 기종으로 에어 프레미아가 노르웨지안으로부터 인수한 중고 항공기입니다. 현재 에어 프레미아는 B787-9 5대를 이용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와 방콕, 도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항공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체할 기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에어 프레미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여객기 탑승객 전원에게 보상 차원에서 위로금 지급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른 시일 내로 공지한다는 입장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장 실사나 이민서비스국과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은 어제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노동자 권리를 알기 쉽게 정리한 소책자와 포스터를 시 전역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누엘 카스트로 이민서비스국 국장은 많은 이민자들이 근로환경에서 위법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이들이 본인들의 언어로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노동자 권리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를 포함한 12개 언어로 만들어진 소책자엔 유급 휴가와 병가, 최저임금, 건강보험, 급여 투명성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시는 각 커뮤니티 봉사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책자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연방 무료 학자금 보조 신청서 오류 사항에 대한 수정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부정확한 IRS 세금 데이터로 인해 수정이 필요했던 학생 정보 기록의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신규 FAFSA 제출 및 수정된 학생 정보 기록을 모두 제출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대학에 전달되게 됩니다. 또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지원자도 이제 FSA 계정을 생성한 후 즉시 온라인 FAFSA 양식에 접속해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학생은 연방 지원금을 받기 전 학교를 통해 적격 비시민권자 신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메이시스는 지난 30일 올해 제48회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2013년 이후 10년 만에 허드슨 강에서 개최한다며 뉴저지 호보큰, 저지시티, 위오큰 등 지역과 뉴욕 맨하튼 웨스트 14가, 34가 등에서 관람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메이시스는 이스트리버에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개최해왔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X 계정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뉴저지 주민들이 불꽃놀이를 맨 앞줄에서 관람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쁘다고 전했으며 7월 4일 불꽃놀이의 총괄 프로듀서인 윌 코스는 애국적인 색과 빛, 소리로 감동적인 광경을 선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이시스는 출연자 및 관람 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는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 사진가가 가족 사진을 촬영해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족 사진은 24x36 사이즈로 사진을 보존하는 캔버스 프레임도 무료로 지원합니다. 촬영 날짜는 5월 9일, 16일, 23일, 30일이며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신청 가정이 많을 때는 선착순으로 50가정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가구 연소득이 2024년 연방 빈곤선의 3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신청은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지만 밤늦게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종종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